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됐지만 중국과 유로존 지표 부진과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이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일본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덜 올랐고 수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06%, 0.03%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신용등급 상승 소식에 반짝 올랐으나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과 유로존 지표 부진 영향과 지난주 상승장 때 본 이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18%, 0.21% 하락한 반면 독일은 0.64% 상승했습니다. S&P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신용등급은 AA 플러스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는 낮아졌습니다. S&P는 이에 대해 앞으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3분의 1 미만이라며 정부 세수가 늘면서 정책 당국의 의사결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빠른 성장세로 선진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가했습니다. OECD가 10일 발표한 월간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33개 회원국의 4월 경기선행지수는 100.6으로 3월에 100.5에서 개선됐습니다.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1.0으로 전달과 동일했고 일본 지수는 100.9에서 101.1로 상승했습니다. 유로존 지수도 100.0에서 100.1로 올랐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양적 완화를 지속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FOMC 의결권을 갖고 있는 블러드는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장기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게 한다며 미국 인플레이션은 놀랄 만큼 하락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FOMC는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QE3를 언제 줄이기 시작할지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첫 출시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자평한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 7을 공개했습니다. 메뉴 아이콘과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멀티태스킹과 유저 취향에 맞는 화면 배치와 보다 강력해진 음성 검색 기능 시리 등을 탑재했습니다. iOS 7 베타 버전은 올가을 최종 출시될 예정이며 아이폰 4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게 애플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주가 하락과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애플에게 이번 이벤트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억누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지수와 그리고 S&P 500 지수가 소폭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다음 주 FOMC에서 QE3 규모를 언제 줄일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한편 유럽 증시도 그에 앞서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앞서 S&P가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도 반응은 미지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그냥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양적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뭐 우려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호조세 뭐 어제 미국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한 부분도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호재와 악재가 좀 뒤섞여 있는 그런 시장으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다우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한 9.6포인트 0.06% 하락하면서 15,238.52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4.55포인트 0.13% 오르면서 3,473.77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0.04% 오히려 하락하면서 1,642.890으로 거래를 마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러한 그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차익실현 매물도 좀 나온 곳도 있고,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뭐 정책 수정에 대한 우려, 이 부분까지도 좀 나와주면서 장 후반에 이런 상승세는 좀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고, 산업재에서는 좀 약간 하락세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AT&T 같은 그런 통신 같은 경우 옥정 같은 경우 1.52%,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0.58%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뭐 5월달에 점포 매출이 2.6% 성장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장 예상치는 1.9%였는데 이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오면서 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1%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제 JP모건이 건설 업체들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약간 하향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건설 업체들의 하락세도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우선은 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제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했어야 됐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숨고르기 장세가 어제 연출되면서 증시는 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의 신용 국가 등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 종전에 충청률 AA 플러스를 지금 유지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미국의 재정 위험이 감소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3분의 1 미만이라고 좀 밝혔다. 이렇게 좀 현지에서 나온 얘기를 좀 빌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3월부터 3, 4, 5월 달에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계속 높게 나왔던 점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높인 좀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나 아니면은 건설 그런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고, 특히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을 넘는 그런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번에 신용 등급을 그래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던 부분이 좀 가장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은 새로운 모바일 운영 체제인 iOS 7을 공개했는데 주가는 하락했더라고요. 네, 어제 iOS 7을 애플이 좀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은 2007년에 아이폰이 첫 선을 그때 좀 출시가 된 다음에 이번에 iOS 7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평가를 어제 좀 받았습니다. 우선은 어제 아이튠 라디오 또 iOS, 인더카 등의 iOS 7 외에도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플랫폼을 대거 선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전에 iOS 체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은 실제 사물과 비슷한 느낌을 주도록 하는 그런 스퀘어 모피즘을 포기하고 3차원 효과를 없애는 그러한 방식을 이번 iOS 7에서 채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그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방식이 약간 입체감 좀 더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iOS 7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iOS 체제에서 좀 많이 변형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카메라나 시계 같은 등의 이런 변화도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까지 iOS 기기가 한 6억 대 정도 좀 판매가 됐었는데 이번에 iOS 7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iOS의 판매 그 대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할지는 좀 가봐야 되겠고, 단순히 좀 디자인 쪽과 이러한 좀 입체감 쪽에서만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좀 약간 밋밋한 반응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애플의 그러한 주가의 흐름은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성웅 대리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S&P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내용보다는 양적 완화의 축소기조, 이런 우려감이 여전히 좀 짙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호재성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개월 만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에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우려는 거의 이제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P는 지난 2011년 8월이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중 처음으로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인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추면서 당시 그 미국 증시가 추락을 경험했던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는데요. 22개월 만에 등급 전망만 현재 상향 조정을 했고, 현재의 신용등급은 AA 플러스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P가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한 것은 올해 정부 예산의 감축인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줄고 있다는 점을 현재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차원에서 장기적 플랜을 내놓을 것을 여전히 현재 주문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여전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피치와 무디스도 S&P가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현재 부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S&P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앞서 뉴욕 증시는 반응이 미지근했었는데요. 오히려 관심은 양적 완화 쪽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 이제 바로 닥칠 FOMC. 그렇죠. 예, 그 회의에서 어떤 모종의 나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염려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재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08년 미국의 재정 적자는 한 해 1조 달러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말 회계연도 마감으로 보면 현재 의회 예산국에서는 약 6,42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수치로 현재 재정 적자의 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했듯이 다음 주 6월 18일과 19일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온통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직까지는 좀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정부 부채 한도, 이른바 상향 조정은 여전히 양당이 현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재무부 특별 예산으로 9월 초까지 현재 버틸 수 있는 부분으로서 임시 방편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9월 이전에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FOMC 얘기를 해주셔서 바로 이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18일, 19일에 걸쳐서 미국에서 FOMC가 개최되게 됐는데 여기에서 양적 완화에 관련한 모종의 힌트가 나오게 될까요? 버네키 의장이 하도 이제 지역은행 총재들이 줄여야 된다, 중재해야 된다, 워낙 이제 얘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전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번 주 초에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말에 나온 이제 고용 지표만을 보면 이 6월 달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 현지 월가의 주요 이코노미스트의 중론입니다. ADP 민간 고용의 5월 수치가 13만 5천 명 증가에 그쳤죠. 그 다음에 노동부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도 17만 5천 명,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2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 일자리 수는 아직까지는 좀 미치지 못한 상태고, 실업률은 7.6으로 오히려 0.1% 4월보다 조금 올라간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나오자 JP 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페롤리는 이번 고용 보고서가 6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기조의 감축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크게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클레스의 이코노미스트인 게펜도 고용 증가세가 완만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로이터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48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42명이 금년 내에 양적 완화 기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조적으로는 그 시기가 문제이지 올해 내로 이 양적 완화 기조의 그 자산 매입 규모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이제 연준회의 이후에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버냉키 의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에는 공식 기자회견이 없는 그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날 의회 상하 합동 경제위원회에 출석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의 브리핑이 있는 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5월 22일 날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 개월 더 경제지표의 내용을 보고 이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 총재와 현재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이제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은행 총재들은 시카고와 캔사스시티, 세인트루이스와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 특징적인 부분은 그 캔사스시티의 에스터 조지 총재가 한 발언이 있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여지를 좀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일본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8개월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관건은 6월 달에 이 수치가 이제 다음 달 뭐 이 정도 이제 10일 정도 수준에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 드릴 텐데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쏠려 있습니다. 5월 달에는 8개월 연속 순매수 기조가 이어졌고 순매수의 금액은 4월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외국인의 5월 일본 시장에서 주식 순매수 자금은 1조 2,447억 엔으로 4월에 그 3조 806억 엔 대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규모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일본 채권을 좀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은행의 채권 매도는 지난 5월에 2조 5,458억 엔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중형급의 일본 시중은행들이 이를 받아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BOJ가 대량으로 매수하는 일본 채권을 내다 파는 이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늘이 BOJ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열리고 있고 상당히 조용합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4월 대담한 양적 완화 이런 부분에는 효과를 봤지만 그동안 채권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좀 자신의 의도보다는 시장이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염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오늘 이제 오후 시간이면 이 성명서나 내용을 투자자 여러분도 맞닥뜨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채권 시장의 안정 기조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일본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1%까지 치솟자 부랴부랴 시중에 2조 엔의 유동성을 공급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 BOJ는 대형 은행들이 최고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 레이트를 인상하는 기조 자체로 가져가려고 여전히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나고 소비 심리도 좋아지면서 경기 판단도 상향되고 이런 점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시장의 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여전히 일본의 공공부채가 발목을 잡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7월 21일 이후에 아베 총리가 현재의 세수 확보 방안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시장에서 국민들을 달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이런 채권 시장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구로다 하루이코의 고민이 조금은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 앞으로 전망이 더 궁금해집니다. 5월 말 7% 급락을 했다가 성장 전략을 발표했을 때에도 하락이 이어지면서 13,000선도 붕괴됐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어제에는 또 5% 정도 가까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 일본 증시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일본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일본의 연기금이 중장기적으로 일본 주식의 비중을 할애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 11% 정도에서 12%로 1% 올리는 것이 너무 적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본에서 나온 시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2004년 이후 일본의 공적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은 9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니케이 225 225 지수는 13,514엔으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17.6% 5월 22일 이후에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급상의 논리가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고 소로스 펀드가 추가적으로 일본 주식에 관심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점도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의 코멘트에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변동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만한 트렌드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중흠 대리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 조중흠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었다가 어제 장에서는 코스피가 1930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없는 장이었고요. 네, 코스닥이 3%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8거래일 만에 반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단기 반등에 그치고 다시 하락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세로 이어가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남은 유월장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먼저 코스피가 이제 4월 중순부터 계속 상승을 해서 2000선을 돌파했는데 또 아쉽게도 3일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해서 단 3일 만에 그 상승폭을 다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스피 계속 살펴보면 그 2000에서 2100 정도가 이제 지수가 거기까지 올라오면 다시금 이제 하락을 하고 그런 게 한 4-5차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원인은 이제 그 뚜렷한 모멘텀 업종이 없다는 점에서 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경기 민감주들인 예전에 2011년 차화전과 같은 그런 그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업종을 전혀 찾기 힘들어서 최근에 보면 음식료부터 시작해서 뭐 제약이나 통신, 우선주, 건설에 이르기까지 계속 순환매가 계속되는데요. 이렇게 이익 모멘텀 업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20, 30선까지 빠진 지금 상황은 코스피가 다시 상승을 하기에 딱 적합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앞서 말씀드린 2년 동안 계속 코스피가 1900 초반이나 한 1800 후반 근처까지 오면 이게 그 순자산 비율로 PBR이 1배 정도 구간인데요. 항상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주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이제 다시 상승으로 되돌릴 만한 그 뚜렷한 이슈가 없더라도 코스피는 기술적인 반등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상에 근거한 반등을 앞으로 좀 지속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코스피는 기술적인 반등,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으로 추세적인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다 하셨는데 코스닥은 이미 많이 올랐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그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난주에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 업종까지 해서 계속해서 악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은 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형 그 중소기업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 정책적인 그런 요소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4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
그렇게 있던 물량대도 다 해소를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좀 할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약세 업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 또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난주는 뭐 금요일 삼성전자 폭락으로 인해서 네.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네.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6.5%의 아주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외인들은 지난주에만 전기전자 한 7천억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바이오 업종이 젠백스의 그 임상실험 실패 이슈가 겹치면서 한 7%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주가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그리고 거래대금 하락 우려 같은 게 이제 불거지면서 한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조선주는 지지난 주말에 이제 신조선가가 반등을 하였습니다. 이건 한 8개월 만에 반등한 건데요. 신조선가를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배의 가격인데 조선업종 이제 가장 잘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지난주에 유일하게 상승한 업종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급락으로 인해서 IT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줄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6% 넘게 급락을 했었다가 어제장에서도 결국에는 반등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 그 지금 급락부터 보면 지난주 네. 한번 금요일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제 장 시작 전에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외국계 증권사 한 곳에서 1,000억 원 정도 동시효과 때 매물로 던진다는 그런 루머가 이미 돌았는데요. 그런 게 좀 현실화되면서 JP 모건에서 이제 갤럭시 S4의 올해 판매량 목표치를 8천만 대에서 6천만 대로 하향 조정을 하고 또 목표가도 하향 조정을 시키면서 외인들이 좀 투매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금요일 하루에만 이제 삼성전자 무려 6,600억 원을 매도를 하였는데요. 이게 갤럭시 S4 목표치를 조정을 했는데 사실상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 동력에 대한 그런 우려를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이 스마트폰 성장 동력 우려는 시장이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재료로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요소입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가 6% 넘게 크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 폭락한 사태를 한번 지켜보면요. 살펴보면 이제 5% 이상 그 하락한 게 지난 10년 동안 22회인데요.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 자체 펀더멘털에 이제 예를 들면 실적 쇼크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아닌 이상 일시적인 이슈로 인한 그 급락은 항상 바로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깝게는 작년 8월 27일 날 7.5%나 이제 더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요. 그때 폭락하면서 118만 원을 찍고 그게 지금까지도 최저점이 될 정도로 바로 반등을 하였는데요. 그때도 애플과의 소송에 대한 그런 급락이었고요. 또 JP모건이라는 증권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증권사가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에서 약간 불발탄을 많이 날렸습니다. 2009년 초에 보면 JP모건이 그 삼성전자 영업손실 8천억 원 나올 거라고 전망했는데 삼성전자 그해 11조 5천억 영업이익을 냈고요. 또 2011년 초까지 목표주가 82만 원 계속 걸고 있었는데 이미 2011년 초에 100만 원 넘어가면서 목표주가보다 주가가 더 높은 그런 기현상을 계속 나왔던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 지금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중 70% 정도가 스마트폰에서 나온다는 즉 스마트폰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고 외국인들은 이런 현상 때문에 애플의 전철을 밟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우려에서 어느 정도 비껴가 있는 업종입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 그 반도체를 납품을 하지만요. 이제 삼성전자가 아까 스마트폰 비중이 그 70%에 달하는 데 비해서 하이닉스는 반도체 레버리지가 어느 누구보다 큰 기업인데요. 지금 반도체 업황은 지난 그 시간 동안 계속 짚어드린 것처럼 반도체 가격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좋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분기 전망치가
그 2분기 이익이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 같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실적 전망치가 그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전고점인 3만 원을 완전히 뛰어넘었는데 당분간 이제 하이닉스의 이런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요. 또 최근 뉴스로 보면은 8기가 모바일 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를 후발주자로 계속 쫓아가던 하이닉스가 이제 퍼스티어로 어쩌면 더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슈로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짚어볼 점은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익이 계속 좋게 나오는 이유가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인데요. 아까 짚어드렸듯이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면서 업황이 좋았던 점인데 이게 삼성과 애플과의 그 경쟁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가격을 계속 내리면서 후발주자들을 압박하는 그런 치킨 게임을 많이 써왔는데요. 애플과 겨루면서 이제 반대로 반도체 가격을 높이는, 즉 모바일 디램은 계속해서 공급을 좀 증가시키고 PC용 디램은 그 공급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수혜를 지금 하이닉스가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낸드 플래시 시장은 좀 상당히 불투명성이 있어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점검을 좀 해보면요. 2011년 초에 하이닉스 37,000원대 갔습니다. 이때 영업이익이 한 3조 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4월이었는데 2011년 8월에 4개월 만에 주가가 15,000원까지 이제 그 이익이 안 나오면서 빠졌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 주가는 32,650원입니다. 2011년을 이제 되짚어 본다면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투자할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급락했던 삼성전자, 그 사이에서 또 급등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급락했을 때 함께 빠졌었던 게 바로 IT 부품주입니다. 어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IT 부품주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베스트와 워스트를 조금 분류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IT 그 테마는 IT 부품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 저희가 그 휴대폰 부품주랑 또 네. 반도체로 지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부품주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에 불거진 거는 스마트폰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그 경신하면서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하이엔드 스마트폰에서 계속 애플과 경쟁하면서 거의 독주 체제를 최근에는 굳혔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우려가 불거지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 실적을 좀 점검을 해봤더니 지금 납품량이 좀 갤럭시 S4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게 최근에 체크가 또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저가 시장은 좀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중국이나 이머징 국가들이 떠오르면서 좀 증가를 할 양상인데 중저가 시장 같은 경우는 경쟁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역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 좀 주목하길 권유해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이나 아니면 그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로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도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 대상 범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제외되는지 설명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민주화의 최대 현안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의 규제 대상이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10일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법 개정 보완 방안 문건을 보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 상대방을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로 수정키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계열사 전체의 내부 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비해 규제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인데요. 대기업 집단 내 내부 거래 전체를 문제 삼지 않고 적어도 어느 한쪽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경우에만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의 전체 계열사 수는 1,788개, 이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수는 417개라 산술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의 규제 대상은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듭니다. 규제 대상이 바뀌면서 이 범위도 크게 줄어드는데 이외에 다른 변화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식을 금지되는 행위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든 내부 거래를 금지하고 몇 가지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과잉 입법이란 재계 지적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회했는데요. 다만 공정위는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이 허용되는 내부 거래와 허용되지 않는 내부 거래의 예를 구체적으로 규정,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가 허용하는 행위는 고유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 공급 구매 등 수직 계열화, 생산 비용 절감, 판매 수출 등 시장 확대, 기술 개발, 입찰 등 합리적 과정을 거친 거래 상대방 선정, 영업 활동상 보완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직장 내 어린이집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립니다. 정부는 현재 39.1%에 그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5년 동안 7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대폭 늘려줄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그동안 다소 엄격했던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밖에 따로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1층에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층이나 5층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원 50명 이상이면 건물 밖에 반드시 설치토록 했던 놀이터도 실내 실외 중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오르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되는 교사 인건비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등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강화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미이행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는 통신비도 가계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통신비 지출도 함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합의로 통신료 인하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8월부터 이동통신사 가입비가 40%가량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 U+의 가입비가 각각 23,700원, 14,400원, 18,000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석재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 U+ 부회장은 10일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가입비 인하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미래부는 올해 40%, 내년 30%, 2015년 30%씩 가입비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겠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는데요. 가입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했던 비용으로 SK텔레콤은 39,600원,
KT 24,000원, LG U+ 3만 원입니다. 그동안 이 통사의 투자비 회수 명목으로 부과되었지만 이동통신 가입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폐지 여론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0원 넘게 올랐었는데요. 급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만 10원 넘게 오를 정도인데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오를 정도인데요. 그 달러 가치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의 호조와 달러와 가치가 강세를 나타냈고 유가 시장에서 외국인이 3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한 탓입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20전 오른 1127원 3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지난 7일 1월 30전 상승을 포함해 이틀 만에 11원 50전이나 뛰었습니다. 문제는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점인데요. 지난 6일까지 사흘간의 환율은 13원 90전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새 다시 10원 이상 오르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원화 환율이 달러와 같이 엔화 가치 움직임에 따라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환율이 이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어떤 방향성을 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